예전에는 대출의 한도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되냐 안 되냐를 그것도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스트레스 DSR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스트레스 DSR 하면은 다 해결이 되냐고요? 막상 은행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5% 뭐 3% 되면은 이거 3% 넘어가게 되면 얼마 줄어들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은행 가가지고 내가 집 살 때 돼요. 자금계획 세울 때 은행 가가지고 상담 받고 당신은 지금 대출 상황이 이러니까 돈 연봉 얼마 되니까 대출 얼마 나오겠네요.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대출 받기 쉽지 않겠다. 거기 맞춰서 해야겠고.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의 금액도 작은 동탄으로 가겠죠. 여의치않아? 다른 지역으로 금액대에 따라서 이동하겠죠. 필요한 분들은. 1억 정도는 주식이나 코인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부는 주식은 부양하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잖아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예를 들어서 30억 벌었어요. 계속 주식할까요? 또 집을 사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모순이에요. 주식은 부양하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다는 게 모순이라고.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그 돈으로 집을 사요. 또 집 한 사람 중에는 일부는 또 주식도 투자하고, 이게 한 몸이라고. 유동성이라는 한 몸인데 이거를 다르게 구분해서 핀셋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인데 이걸 또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진짜 니들 할 수 있는 거 맞아?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못했는데 진짜 할까 말까 긴가민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627 나오고 97 나오고 이번에 10, 15 대책 나오는 거 딱 보니까 비슷한데? 패턴이 똑같네? 눈치 빠른 분들은 알 거예요. 눈치가 안 빠른 분들은 토지거래법에 지정되면 어떡하지? 이게 뭐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한 2달 지나면 다 익숙해지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서울이나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은 계속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이동에 따라서 지방은 출산율도 줄어들고 인구 유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은 좀 더 빨리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서울 수도권은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왜? 좋은 대학교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주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입이 돼서 지금은 큰 영향이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주택 구매 연령. 옛날에는 40에서 59세를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30에서 한 69세까지 봐줍니다. 근데 2015년부터 출산율이 줄어들었고 2045년 넘어가게 되면 서울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 지방에서 올라오는 애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2040년 정도 되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204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걸 지금 걱정하고 집을 팔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미래의 고민으로. 왜냐하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선대인이라는 분이 하락을 주장을 하면서 그때 그 말에 그분이 주장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팔아서 저 외곽 김포로 가서 전세 살다가 강남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좋잖아. 아주 매력적인 달콤한 유혹인데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 중에 지금 다 벼락거지 됐잖아요. 강남 아파트는 그 후로 3배 이상 올라갔는데 김포 아파트는 안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그렇게 해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야죠. 인구가 감소해서 떨어지는 건 아직 시간이 한 20년 남았다. 아니면 지금 미국이 금리 기조가 바뀌었어. 금리가 올라가. 이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들도 인사이트의 기조를 바꿔야 돼요.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물론 천정부지 내리진 않겠으나 그 기조가 한국은행도 기조가 바뀌지 않고 유동성도 지금 얼마나 풀려요. 집값 잡겠다면서 정부가 지금 계속 돈은 또 풀고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주식 부양이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대출 규제하고 비주비 대출도 규제하잖아요. 그럼 공급을 어떻게 늘리지? 또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모순이잖아요. 지금 모순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집값 잡겠다면서 유동성은 늘려. 주식은 올려. 근데 집값은 어떻게 잡아?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집값 잡으려면 유동성을 빼든가. 금리를 왕창 올리면 집값 떨어져요. 주식도 떨어져서 문제지. 경제도 망가지고. 세금. 이번에 세금 빠졌잖아요. 네. 세금은 왜 빠졌냐면 부담스럽거든요. 세금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렸죠. 부담스러워. 1년에 한 번씩 세금 나와. 짜증나. 부담스러워. 팔고 싶어. 팔고 싶은데 양도세도 중과세요. 취득세도 중과세요. 3주택 이상 규제지역이면 12%.
누가 그 돈 내고 사는 사람은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되거든요. 3주택 이상이면. 2주택 이상은 20%. 최고 세율이 45%잖아요. 6에서 45%. 네. 양도세율이. 여기에 30% 더하면 75%, 지방세율까지 하면 82.5%. 10억이 남았는데 8억을 국가에 내고 2억을 내 통장에 넣어준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못 팔지. 동업도 5대5인데 정부가 아무리 나오고 동업관계라고 하지만 야 이거는 날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80%를 가져가냐. 차라리 내 자식한테 증여해버리지.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거든. 이번에도 보유세를 마음 같아서는 올리고 싶어. 집주인들 좀 규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금은 안 건드리고 싶어서 지금 위에 둔 거예요. 잠시 우리 고민 좀 할게. 그러는데 마음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고민만 하고 싶은데 과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고 네. 애를 고객집으로 바로 하면 이제 분양이 순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부가 가르쳐 주는데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135만 호 계획 중에 32만 7천 호 정도가 공공택지, 신도시 물량들이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하긴 해요. 입주 물량이 빨리 안 나올 뿐이고 서울에 좋은 물량이 안 나와서 그렇지 수도권 지역에는 3기 신도시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거든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신도시가 공공택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와요. 근데 자금력이 부족하신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택지 조성해서 저렴하게 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도시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하는 지역이 그럼 3기 신도시를 추천하신다는 일단 3기 신도시의 물량이 나오면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내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 하남시에 거주하면은 지역 거주자 우선이 있거든요.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30%를 주니까 하남시 거주하는 분들은 하남시,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남양주,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창릉 신도시, 고양 창릉 이렇게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 청약하시고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는데 꾸준하게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청약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이 한두 번 하고는 아유 나는 청약은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꾸준하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시는 분 중에는 1주택자인데 1주택자들은 추천 물량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20년에 막 부동산 분위기 뜨고 67번 도전해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 마련이 그냥 한 번 도전해서 된다는 건 전생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을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최선을 다해서는 역부족이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률은 2, 3개월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수요와 공급, 서울의 수요 과잉, 공급 부족 문제를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수요 분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수요 분산하게 되면 또 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또 지금의 문제가 벼락거지잖아요. 화폐 가치 하락.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또는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아 유동성이 많구나. 그리고 현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전세 끼고 사면 투기 세력이야. 니들이 투기 세력이니까 우리가 규제할 거야 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시즌 3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경험했는데 또 했어요. 한 번은 실수인데요. 두 번째는 실력 무능입니다. 근데 그게 세 번이 반복된다? 세 번이 반복되면 오만이고 고입니다. 그건 무능도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세 번째면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세 번째를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다. 과연 정책이 노력은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 황인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을 공격할수록 시장은 더 강하게 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시장은
대책을 내고 자극을 할수록 왜곡이 되거든요. 우리 중2병 걸린 자녀를 생각해 보면 네 인생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고 휴대폰 또 뺏고 TV도 없애지만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시장을 자극하면 안 된다. 왜곡이 생기고 더 큰 반격을 한다라는 건 이미 학습 효과가 있는데 지금 또 시장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해서 진짜 시장에 맞는 새로운 처방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장님 만나 뵙고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